네, 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상승 이후에 우리 증시가 또 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전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히려 지난 주말 해외 증시가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라는 어떤 상황이 네. 그 충격을 많이 상쇄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음에도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여러 부담 등이 많이 완화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아직 뚜렷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반복되는 이벤트 속에서도 다소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어떤 증시의 투자 여건이 어떤 아주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은 다소 좀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주요한 것은 역시 월말 월초에 발표될 수 있는 여러 거시 지표 등이 기대감을 높이기보다는 여러 우려 속에 전개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이고, 다행히 이런 거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약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채권 시장은 바로 이제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소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 금리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니까 유동성 환경은 다소 좀 좀 걱정하는 쪽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었었는데, 네. 다소 좀 완만한 속도로 시장 금리가 안정을 보이게 되니까 시장은 다소 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어떤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이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등이 시장에선 제기가 될 수 있는 때고요.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방문 등을 통해서 과연 프리어닝을 어떤 식으로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프리어닝과 관련된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 요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현재까지의 흐름은 다소 좀 지켜보자는 쪽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쪽으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이 뭐 썩 지속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거래소에서 계속 놓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누가 사고 누가 판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네. 이미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특히 지난 8월 정도에 우리 일평균 거래 대금이 거진 9조 원에 육박을 했었었고, 8월 달에 다소 좀 부족해졌다, 둔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8조 원 중반이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조 원이 깨지는 현상이 보여줬었던 점 네, 등은 맞아요. 시장 에너지가 많이 약화되었던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주 이제 FMC에 대한 변수가 제거되고 난 이후부터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이제 8조 원 초반 정도까지 이제 회복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 징후가 나타나게 되니까 한동안 부진했었던 개별 종목들에 대한 주가 회복이 좀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2050의 이런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013년도 이후에 코스피가 2050선에 도달했었던 것이 대부분 공교롭게도 9월과 10월 중에 항상 도달을 해왔었고, 이 지수를 넘기지 못한 이후에 연말까지 항상 내리막을 보여왔었던 것이 지난 약 3년 동안의 반복이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상황 등이 올해는 다르다라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매수 주체가 등장할 가능성 자체는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점이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계속 매물 압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3년의 여러 반복되었던 상황과 올해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면은 외국인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매도로 전환되어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죠. 지난주를 기준으로 이제 어느덧 연초 이후에 누적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10조 원에 달하는 어떤 매수위를 보여줬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상당히 오랜만에 변화된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만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올해 뭐 확언까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적어도 잠깐이라도 박스권 상단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현재 마련되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현재 수급 환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에너지가 약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국제 유가가 지난 주말에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4% 넘게 내렸는데 오펙 회의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국제 유가의 흐름은 최근에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해까지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인디케이터로 정하게 되는 어떤 기준을 환율로서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유가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오펙 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정례 회의는 아니고요. 에너지 포럼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들의 어떤 특별한 정책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산유국들의 회원국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공급량 조정에 대한 산유국들의 어떤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좀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가는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낮은 레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나마 방향성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상반기 평균 유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 평균 유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유가 수준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유가가 오른다라고까지 베팅을 하지는 않지만 경기 여건에 따라서 저물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은 단기적으로는 해소됐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현재 국제 유가의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공급단에서에 대한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어떤 가격 상승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 동향에 대한 따라서 국제 유가가 자주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재고가 준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유국의 스탠스에 따라서는 당분간 유가가 짓누릴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원유 재고 동향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계속 평균 레벨을 올리려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증시도 박스권이 올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유가가 80불 간다, 90불 간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경기 여건과 다소 좀 침체되어 있는 수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레벨의 평균값이 조금은 올라와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두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원유의 문제는 수요보다는 공급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펙 회의가 뭐 시장에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회의의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 좀 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번 주 확인해봐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월말 월초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시지표 등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은 바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대형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쪽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주말쯤에 발표되는 우리 9월 수출과 관련된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수출이 19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하는 어떤 변화, 좀 낙관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의 내용들이 많았죠.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컸을 뿐더러 한진해운 사태에도 문제가 있어 왔고 현재 지난주까지 나온 일평균 수출에 대한 추이 등을 살펴보면 다시금 9월 수출이 급락할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우리 수출 모멘텀의 변화에 상당히 밀접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번 주는 시장의 무게 중심이 주식 쪽보다는 채권 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겠고요. 시장 금리의 하락 압력을
하락 압력 환경 속에서 어떤 수급 환경의 변화 등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대선 후보 등의 TV 연설 토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 등 스토리 등이 시장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소지 등이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매칭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이죠. 뭐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하면 호재고, 뭐 그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하면 이건 악재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이런 대선 후보의 여러 가지 난상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이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결국 누구 하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시장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이겠죠. 다소 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월 벌써 마지막에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3분기 마무리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시죠.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뭐 4분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을 뿐더러 12월에는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려다 보면 시장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경기 여건과 기업의 실적 그렇게 핫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심각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변동성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지난주 이맘때 FOMC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포지셔닝 전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버텨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추가 상승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는 거시 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에 따라서 또 당연히 대형주도 상당히 투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을 하면 지수에 대한 승부보다는 종목 중심으로서의 관심을 높여 나가시는 것이 이번 주는 어떤 바람직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